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 박사들이 얘기해주는 진짜 중국 이야기, 이국봉 박사의 중국 정치 이야기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키신저에 얽힌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고요. 맞습니다. 또 뭐 시진핑하고 관련돼서 그 유명한 저장신이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은 그 중국의 인재들은 정말 어떻게 키워지는지 예.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맞습니다. 해주신다고 그러셨는데요. 예. 그 준비된 화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잠깐 보면서 말씀 그러겠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화면을 보니까 훨씬 더 예. 이해가 쉽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이 지장 신호라는 말은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절강의 다른 말이 지장이거든요. 그렇죠. 시진핑 서기가 이제 그 주석이 당시 이제 2003년서부터 2007년까지 저장성 서기를 하면서 칼럼 한 200편 썼어요. 거기 나와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지금 중국에서 얘기되고 있는 공동부유라든지 그런 배경에 관련된 내용 잠깐 뽑아봤거든요. 그럼 다음 화면 보면요. 그러니까 가정이 어렵고 불우한 이런 사람들을 돕는 것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는다고 해놓고 그 현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현에서는 매년 그 성에서 수백억, 우리 돈은 한 수백억 정도 되는 돈을 뽑아가면서도 단 수억 정도 되는 어떤 사회복지 그런 보증금이나 이런 걸 빼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당시에도 이제 얘기가 됐던 게 뭐냐면 전 사회가 이제 각종 어떤 사회보장 제도를 구축하는 것 외에도 농촌의 교사들의 어떤 월급을 높여준다든지 도시와 농촌 사이의 그 주민들의 그 최저 생활을 보장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좀 환경이 어려운 자녀들 취약 제도 그런 것들을 한다든지 뭐 의료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벌써 이게 2003년도 얘기 냈던 부분이라서 그런 이제 배경 속에서 지금 이제 중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재가 배양하는지 양성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이는 우리가 사실은 정층 설계처럼 중국의 이제 고위급들이 어떻게 레이징되는가를 봤지만 정말 아기 때부터 어떻게 공부하고 맞습니다. 어떻게 학교에서 이제 생활하고 하는 것도 아주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예. 중국의 어린 인재들은 어떻게 이제 모두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데요. 다음 화면을 조금 보겠습니다. 그러시죠. 이건 이제 제가 살고 있는 그 상해시 민항구인데요.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여기 사람이 많네요. 이게 학교입니다. 이게 초등학교입니다. 예. 근데 학교 사람들이 많고 해서 이게 무슨 뭐 특별한 행사가 있는 거냐? 이게 사실 흔히 볼 수 있는 그냥 평일 오후에 하교하는 그 시점에 애들 하교하는 시점에서 학부모들 특히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나와가지고 손자 손녀 기다리는 거거든요. 야, 이거 자체가 정말 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한 가정에서 손자 손녀는 뭐 소황제라는 말도 있지만 그 가정의 어떤 명예라고 할까 모든 거에 어떤 희망이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아이들 기르기 위한 교육비 지출 이런 것들이 정말 적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도 지난번에 우리 봤지만 교육 그 온라인 업체들을 예. 바로 다 이 영리사업 폐지해라. 그럴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이제 정부가 예. 제재를 했고, 예. 그래서 뭐 주가들이 대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졌지만 또 이제 중국의 일반 서민들은 또 속으로 쾌재를 부르는 맞습니다. 그런 일이 같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이게 중국의 이 아이들 뒷바라지 맞습니다. 이거 정말 쉽지도 않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이것들을 학원비 무슨 이런 사교육비를 어떻게 결제를 하는가요? 그러니까 우리랑 비슷하게 뭐 아이들 뭐 교육시키는데 뭐 피아노 학원, 컴퓨터 학원 뭐 여러 학원들 많이 보내잖아요. 수학 학원 많이 보내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살펴보니까 되게 재미있는 게 그 결제 시스템이 학년제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학원도. 그러니까 뭐 매달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학년 단위로.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요. 한 가정에 한 아이가 있다고 해도 뭐 피아노 학원 하나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이제 미술학원을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미술학원을 한번 예로 들어 볼게요. 미술학원을 이제 애들이 되게 귀엽네요. 예를 들어 만약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다니고 그러면 한 달에 4번 다니다가 하면 평균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 그러면 이걸 갖다가 1년 하면 120만 원이잖아요. 근데 그 학원 그거 하나만 다니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학원비만 되는 것만 해도 한 가정에서 굉장히 부담이 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가정에서 맞벌이 하는 게 너무나 보편화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동원이 돼서, 왜냐하면 오후에 이제 아이들 봐줄 사람이 없는 거죠. 봐줄 사람이 없다면, 만약 할아버지 할머니도 안 되면 이제 아줌마를 이제 구입한다든지 쓰다 돈이 더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동원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할아버지 할머니도 약간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좀 부가 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사실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한 이 사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한 부담이 되는 거다, 이렇게 사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뭐 우리도 사교육 장난 아니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명문대학 가기 위한 준비를 이제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이제 준비를 하게 되고, 예. 거기에 들어가는 돈들이 어마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교육비도 교육비 문제지만 애들을 이제 보모, 맞습니다. 그 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예. 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이 노력이나 예. 투자가 없이는 예. 이제 사실 제대로 된 인재를 기르기가 없습니다. 이제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 교육 문제에 있어서도 페어니스, 이제 공정 문제가 중국에도 계속 이제 등장을 막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사실 먼저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중국 하면은 이제 마치 중국 가면 이제 중국 요리만 생각한다고 생각하는데,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상해만 봐도 굉장히 많은 세계에서 다양한 그 요리들이 들어오고 퓨전이 많거든요. 그렇죠. 중국 사람들이 사실 그 사회에서 얘기되는 많은 논의들 중에 하나는 다른 나라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것과 공정과 관련돼서 굉장히 그 화두가 됐던 게 2019년도에 프랑스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그러니까 다음 화면을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에나죠. 그 프랑스의 이제 국가 행정학원, 네. 우리로 치면 이제 서울대학교 같은 이제 급으로, 이제 당시에 이제 2014년도 이제 필리프 총리가 국가 행정학원을 방문했을 당시 그 학교 이제 학생들과 이제 악수하는 장면이고요. 이건 2014년도에 올란도 대통령, 그 다음에 당시 이제 경제부 장관이던 마크롱 대통령인데, 중요한 건 이 사진에서 이제 공통점이 되는 이 총리, 대통령, 그 다음에 경제부 장관, 모두 다 에나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945년서부터 이제 기점으로 보면 프랑스의 그 대통령 역대 4명이, 그 다음에 총리 7명이 다 에나 출신이라. 그러니까 당시 이제 2019년도에 마크롱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명문대 안 나와도 능력 있고 열심히 공부하고 하면 훌륭하게 할 수 있도록 사회가 뒷받침하겠다고 하면서 엔화를 폐기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중국에서도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서민들 입장에서는 뭐 이건 엘리트 교육에 대한 이제 최대 피해자가 사실은 돈 없고 가난한 맞습니다. 인재들이고, 또 어떻게 보면 사다리가 이게 예전에 있었다고 하지만 이게 빈부격차 커지면서 이건 이제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기니까, 맞습니다. 프랑스도 국가행정원 정도를 저게 없애버리고 거기다 골프장 만든다 이러는데, 맞습니다. 중국의 서민들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박수치고 환영할 만한 일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화제가 된 게,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이냐. 사실 이게 가능할 것이냐는 거고, 그걸 한번 중국에서도 한번 지켜보면서 앞으로 진행할 것인가 한번 보자는 거였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뭐 중국도 이런 그 교육의 불평등, 그래서 개천에서 용나는 것들이 이제는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이 중국에서 교육의 불평등 문제, 이건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생각하는 겁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명문대학을 나온 경우에 이제 고위직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건 뭐 다 알려진 사실인데요. 근데 사실 제가 볼 때 중국 정부에서는 또 고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명문대를 나왔기 때문에 고위직으로 간다? 단지 필기 시험을 잘 봤기 때문에 고위직으로 갈 수 있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어떤 경험이라든지 필드 경험이라든지 하나하나 단계별을 거치면서 검증이 된 인사가 고위직으로 갈 수 있다. 단 그 첫 출발점이 명문대일 수 있다. 이제 이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또 하나 이제 또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명문대는 주로 북경, 그 다음에 상해 이렇게 많이 포진이 돼 있잖아요. 물론 985라든지 여러 개 따지면 좀 포진이 돼 있지만, 그러면 북경이나 상해시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상해시 인구는 2,500만, 북경은 1,000만 좀 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14억 인구 중에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인구 균형의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유지가 좀 되고 있다는 게 사실 또 하나의 이제 생각해볼 포인트다. 이런 부분이 또 있고요. 이제 더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중국이 이제 계급 사회라는 거.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보면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이제 여기는 공무원 시험 자체가 보면은 9급, 7, 우리 같이 9급, 7급, 5급이 아니고 과원서부터 모두가 출발한다. 그래서 양재치위원 같은 경우도 주임 같은 경우도 과원서부터 시작해서 이 부구 정치국이 올라갔고요. 그럼 예를 들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명문대 복단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후부지 차관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저희 학교 이제 서기 서기라든지 그 학교 총장은 차관급이에요. 그러면은 각 학원의 대학의 원장은 무슨 급이냐? 이 정처거든요. 이 처장급입니다. 처장급.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씩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되고 부부가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고위 공무원으로 다른 지역도 파견 나가서 이제 행정직을 수행하면서 보면 이제 중앙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실무하고 또 행정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 이게 이제 어우러져야 이제 리더로서 이제 발탁이 된다. 그래서 맞습니다. 말씀하신 이제 그 재주 플러스 또 이제 사람을 다스리고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이제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트레이닝되고 또 경험에서 필드에서 훈련되면서 이제 리더로 이루어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조금 더 이제 이런 그 계급의 이동 또 이제 실무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학문적인 것하고 같이 연결되는 사례 그거 한번 이제 보신 거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학교 이제 예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네. 저희 학교에 이제 저희 주지행 교수라고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특히 우리나라도 뭐 명문대 가서 하는 게 출세에 굉장히 중요한 발판이지만 중국에서는 특히나 학교 자체가 좋은 명문대 자체가 굉장히 좋은 직장인거든요. 고위 공직으로 갈 수 있는 직장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저희 우리 주재현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이제 후남성의 장사시 그쪽에서 이제 부서기를 하시면서 하는데 원래는 저희 학교에서 있으면서 아까 맨 밑에 봤던 과원 있잖아요. 교학지도위원회 그 위원 과원서부터 하면 학생들 관리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학생 졸업하고 거기서 지도를 하면서 석사 받고 박사 받고 하면서 과원서부터 결국은 학교 부서기까지 된 거예요. 부서기는 이제 차관급 바로 밑이잖아요. 거기까지 일단 올라갔다는 거. 자, 일단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한번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 내에서도 인정을 받고 그러다 보면 이 리더십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겸직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부서기가 되면 부서기급이 되면 다른 시에 예를 들면 이분 같은 경우는 화훼 시에 이제 시 인민정부의 부시장을 맡았어요. 그럼 겸직을 하는 거예요. 겸직을 한다는 건 뭐냐면 이걸 과하고 이제 걸어놓고 그쪽에 가서 실제로 이제 업무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지방 가서 그 업무를 잘하면 그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발판이 돼요. 만약에 그 행정직이 잘 못해, 그럼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겸직을 해보면서 실제로 한번 검증을 해보고 잘하면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그쪽 행정직으로도 옮겨갈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게 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분 자체가 강소성 출신, 장소성 출신입니다. 일단 학교에서부터 계속 이제 강소성에서 한번 자랐잖아요. 그 다음 사람이 이제 후남성 가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 사람이 얼마만큼 그 리더십이라든지 업무 역량이 괜찮은가 한번 또 검증을 보고 거기서도 잘하면 이제 중앙으로 올라간다. 이런 시스템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은 뭐 산동성의 호랑이가 그 장수성에 가면 장수성의 이제 고양이한테도 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습니다. 그 산동성 사람이 또 다른 성에 갔을 때 과연 적응이 얼마나 되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 뭐 사람의 리더십의 평가 척도가 될 수도 있고 또 역대 리더들 보면 후진타오 같은 경우도 이제 티벳에 이제 당서기를 하고 맞습니다. 또 후추나 같은 경우도 뭐 깐수성, 티벳 그런 맞습니다. 오지에 이제 당서기를 그 한 경험 갖고서 예를 들면 광동성 중국 최고의 성에서 이제 당서기를 하고 중앙으로 올라오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우물안 개구리 동네 골목대장의 틀을 벗고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제너럴한 그리고 적어도 14억을 다스리려고 하면 미니멈 1억 이상의 인구를 이제 한번 이 지방에서 통치를 해본 뭐 맞습니다. 1억이라고 하면 한국 인구의 2배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국방하고 외교만 뺐지 나머지 모든 업무는 다 해보고서 이제 중앙으로 올라오게 되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국가 전체 일을 하게 되는 이제 그 사전 연습 과정이 맞습니다. 이게 학교에서부터 이제 성시 또 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거친다는 것이 이것이 이제 갑자기 툭 튀어나온 리더가 아니라는 게 맞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소장님 말씀 주셨지만요. 우리 저기 중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성급, 그다음에 그 밑에가 이제 현급, 이 성급 정도 되면 이제 부장급으로 해서 이제 우리로 치면 장관급이고, 그렇죠. 이 현급이 정도 되면 이제 정치 지도자의 어떤 초입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이거에 대응되는 걸로 이 시 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시는 다시 이제 뭐 상해 시 같은 경우는 이제 직할시니까 조금 더 급이 하나 높은 거고, 다른 건 좀 이거보다 밑에 내려가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성, 현. 그러니까 이 중국 자체가 워낙에 크고 이제 뭐 민족이 56개 민족의 뭐 문화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한 지역에서만 최고 엘리트로 인정받았다고 해서 중앙으로 가서 전체를 이게 보면서 포용하면서 이제 뭔가 정책 설계를 할 수 있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미리 좀 검증받고 통과를 해야 이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그게 뭐 지금 사람을 몇 명을 다스려 봤냐 하는 것이 결국은 그 사람의 이제 또 다른 능력일 수도 있는데 지금 아까 그 시, 현 뭐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하시는 것에서 갑자기 생각나는 게 제가 MBA를 할 때 그 동기 중에 한 사람이 그 현장이었어요. 아, 예. 현에 이제 근데 그래서 뭐 그냥 봤을 때는 현장 뭐 우리로 쳤을 때 뭐 면장 정도 뭐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래서 뭐 별 볼 일 있냐 이러는데 이 친구가 밖에 나가거나 쉬는 시간에 예. 항상 수행 비서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웃긴다. 누구냐고 그랬더니 자기 수행 비서라고. 그래서 뭐 식사 시간에 무슨 다케어 하는 거 차 문 예. 열어주는 것보다 모든 걸 다 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웃긴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래서 너 무슨 현이니 그랬더니 무슨 머신이라고. 예. 그래서 제가 그냥 우리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C급이면 한 10만 인구고 그렇습니다. 면 단위면 뭐 만 단위 이 정도잖아요. 그래서 그건 다 좋은데 네. 그 네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현의 인구가 얼마나 되니? 그래서 저는 한 뭐 10만 명 정도 되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그랬더니 그게 250만. 그러니까 그래서 250만에 우리 대구 시장 아니에요? 대구시장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결국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시작입니다. 더 큰 이제 2,500만, 2억 5천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단계적인 훈련, 단계적인 트레이닝, 예. 또 그 통치 사이즈에 맞는 인물, 요거를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만들어서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중국의 고위 관료 시스템은 예. 철저한 이거 검증, 이제 요걸 철저한 통해서 검증.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맞습니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 결국은 이제 중국 사회에서도 어떻게 그 사회 내부에서 공정이라는 문제, 혹은 요즘 또 최근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공동 부유라는 문제하고 연결져 볼 때도 결국은 근본적으로 일단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고, 근데 그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태어난 지역이나 환경 조건 다 다르기 때문에 불평등한 것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출발선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중국에서는 결국은 뭐냐면 그런 현실 자체를 아예 무시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지속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부단히 검증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엘리트를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재와 덕, 그래가지고 결국 양질의 행정적인 서비스를 많은 사람들한테 결국은 제공하는 거, 이걸 통해서 그런 근본적인 불평등을 좀 해소하고 좀 개선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이제 누가 봐도 어떻게 보면 시스템적으로 과원서부터 중간에 갑자기 툭 튀어나오거나 중간에 끼어들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최대한 좀 보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굉장히 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 뭐 좀 무지막지하다 이제 그런 선입감이 강하지만 보면은 적어도 국가급 지도자가 되려면 적어도 20년에서 40년의 이 검증과 트레이닝을 사실은 받아야 되고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제 교육하고 검증하고 맞습니다. 또 지금 뭐 북경시장도 보면은 그清华대학교 교장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부 장관을 하다가 북경시장으로 오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정을 또 이제 학문을 이게 스페셜티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실무에서 이 경험을 쌓은 다음에 이제 리더로 오는 맞습니다. 이런 과정 그리고 뭐 중국이 이게 여러 가지 무슨 문제도 참 많지만 이게 우리가 조금 저 냉정하게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것은 중국의 리더들이 이제 옷 입은 모습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촌스럽다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조금 낮게 볼 사안은 전혀 아니다. 그 사람의 내공, 교육, 그리고 그 자리까지 올라오기에 거쳐진 수많은 이제 빌드에서 익스피리언스를 보면 이것은 결코 이제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또 중국의 이제 관리들이나 이제 리더를 봤을 때 이제 외모를 보고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커리어를 반드시 확인하고 맞습니다. 또 우리는 그렇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뭐 기관을 방문하거나 했을 때 반드시 그쪽에서 방문자의 레주메를 요구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내 호구조사에서 뭐 할 건데 이런 느낌이 우리가 어느 회사 방문하고 어느 기관 방문하는데 그거 보내는 게 우리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제가 볼 때는 호구조사의 의미도 있지만 상대가 어떤 레벨의 사람인지를 보고 격을 맞춘다든지 맞습니다. 또는 그 사람의 커리어를 보고서 그 사람 내공을 짐작해서 거기에 맞는 화두를 잡고 주제를 잡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 문화로 되어 있다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로서는 조금 이제 잘 생각하고 사실은 중국하고 협상하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내고할 때 굉장히 중요한 단초를 제공할 것 같아요. 좀 소장님 말씀이요. 너무 소중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서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정치라는 영역에 있어서 볼 때 제가 볼 때 중국에서는 특히 이제 기본적으로 정치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도의 종합적인 전문 영역이라고 일단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한다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있어서 어떤 스페셜한 영역에서 있어서 너의 리더십을 검증받지 않고서는 행정을 하지 않고서는 실제로 이제 정치 영역으로 넘어가기가 어렵다고 보는 거고 이런 관점에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은 또 역시 제가 느낄 때 뭐 이런 약간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약장수와 약사에 좀 비유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약을 많이 팔아도 그리고 사람을 많이 모은다고 해도 그 사람이 약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약의 영역에서도 약사라는 전문 영역, 전문가는 따로 있듯이 중국에서 볼 때는 정치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런 약사의 전문가급 이상의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종합적인 전문 역량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고도의 검증되는 절차를 하나씩 밟아가지 않으면 아예 그런 자격이라고 할까요? 그걸 주어지지 않는 게 아닌가. 사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 오늘은 뭐 중국의 인재는 어떻게 길러지는지 유치원 초등학교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봉사하고 노력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대학에서 이제 또 졸업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산학연에 서로 이제 공동의 어떻게 보면 연합작전 그리고 긴 시간 동안의 트레이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큰 대형 사고 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을 끌고 가는 이제 리더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우리로 봐서는 중국과의 이제 협상 또 중국 관리나 공무원들과의 대화나 협상에서 우리가 이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염두에 두고 만나고 맞습니다. 또 거기에 걸맞는 주제 또 그 사람들의 속내를 읽고 또 배경을 읽고서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또 협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 역시 또 재미있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국봉 박사의 중국 정치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미있는 이야기 기대하겠습니다. 박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